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 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별개로 또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영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폐쇄형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랑 상관이 없지만 개방형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랑은 띄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구분해서 대응한다는 게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만을 좀 국한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폐쇄형이나 뭐 공공형 또는 개방형 블록체인까지 그 몇 차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까지 나간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정말 뛸 수 있는 거냐 불가분의 관계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그 앞으로 이 물류 유통 보안 부동산 특히 공공 분야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난 그 NYU 교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은행원과 공무원이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활용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와 같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에서 발달하고 지금도 그 생성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이성적인 투기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투기 억제나 또는 합리적인 투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보겠다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꾸 별개로 대응한다, 구분해서 대응한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딱 이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듣고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뽑겠다 그러셨고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에 가시 뽑겠다고 그랬는데 다 제대로 안 돼서 급기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그 임기 내라고 기한도 좀 길게 잡으셨는데 그걸 혁명적 변화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제 말씀에 오해가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 내 뭐 이런 얘기했던 것은 그 아까 추 의원님 질의 중에 그 기득권과 이 이익의 조정 문제, 이해의 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그 기존에 있는 사회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그 규제에 이제 그 사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기재부부터 금년할 수 있는 규제부터 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혹시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또 공직자 한 얘기가 이제 잘못 이렇게 그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개별적인 규제는 혁명적으로 정말 부처 힘을 합쳐서 할 거고요. 다만 이 뿌리 깊이 박고 있는 이 규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기득권 문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지금 작은 실천이라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그런 것도 잘 실천이 안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기대를 해도 좋은 겁니다. 네, 그런 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규제 프리전 특별법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규제 프리전 특별법과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규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의원님 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아직 그 규제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아예 규제를 두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다 하는 의미고요. 다만 이제 그게 어떤 분야가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규제를 두지 않고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선허용 후 규제가 되겠죠. 규제 프리전법은 그 일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패키지로 규제를 좀 없애게 하는 또 규제 프리전법은 그 어떤 특정 산업과 연결시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두 개 법
간에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훨씬 더 전향적인 선제적으로 한 프로액티브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규제 프리전 특별법은 반대하다가 왜 규제 샌드박스법은 들고 나왔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울산을쭉 강길부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국민 생명과 관련해서 OECD 평균 대비해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세 가지 중에 자살, 교통사고와 함께 산업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4년 내에 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2015년 산업재해자가 한 9만 명이 발생하는데 한 40% 정도인 3만 7천 명이 영구 신체 장애자로 발생되다 보니까 산재 보험금만 약 연간 4조 원이 나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이 바로 이 근로자 노동자들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또 바이오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 생명공학 분야인 줄기세포나 신경재생, 분자의학기술, 재활의료 로봇 기술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유니스트와 연결을 해서 산재모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타 중에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에 오셔서 울산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곳으로 공업도시란 특성에 맞추어서 산재모병원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 부총리께서도 유니스트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겠고요. 지금 울산에 아시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런 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뭐 지난번에는 경제성 분석 권역이나 R&D 편적이나 편익 문제나 직업 복귀율 편익 문제 이런 거는 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에타가 조기 종결돼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울산의 산재모병원은 지금 약 4,300억 정도 규모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고 13년도에 이제 예타 조사 착수 후에 지금 5차례 연장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 타당성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유니스트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초기에 이제 설립됐을 때 제가 마침 예산실장을 하고 있어서 그 학교에 관심 있게 보고 쭉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교육 방식 및 직업 능력 개발 체계 혁신을 통한 장애 인재 육성 상세히 나와 있는데 부총리께서 대학 총량을 해 보셨기 때문에 토론 발표 수업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다 알아요. 예. 근데 실천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대학뿐만 아니고 초, 중고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걸 실시하게 돼요. 금년도 3월 달부터. 그래서 이거를 하는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시면은 힘을 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현입니다. 제가 부총리께 오늘 그 4차 산업혁명의 경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국회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하는 이유가 다음 시대에 이 세계 질서가
여기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완전히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자는 차원인데 기술 요소들을 보자면은 주로 로봇 또 생명공학 또 블록체인 양자역학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과는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핵 보유국들이 그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되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자력 협정, 미사일 협정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이런 부분에서 진전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주 개척에서 뒤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달 식민지, 화성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구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시 많이 습득을 하고 또 압수할 것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달 탐사 계획을 대략 10년 정도 늦춰버린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에 로드맵이 만들어졌을 때 2020년까지 달 궤도선, 25년까지 달 착륙선 띄우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5년 앞당겼던 거를 새롭게 이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서 2020년까지 1단계를 마치기로 해놓고는 2단계는 지금 계획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은 하야부사 1호를 이미 쏘아서 소행성에서 시료 채취해서 이미 온 게 벌써 몇 년이 흘렀고요. 중국은 2007년도에 무인 탐사선을 달에 이미 보냈습니다. 그게 창이 1호, 2호, 3호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략 2020년대에 그 우주 선진국들, 미국, 러시아, 또 EU, 인도, 일본 이런 데들은 유인 탐사를 하고 달 식민지 연구 기지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기재부가 항상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을 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의원님 제가 달 탐사 계획 2단계 내용을 제가 자세히 지금 알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을 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저희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라든지 또는 다른 세제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게 있었던 것은 저희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많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R&D 투자에서는 과기부나 또 혁신본부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델리게이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4차 특위 만들어지고 또 아까 이민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국가 전략을 짜면서 그런 분도 같이 보면서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부 영문 명칭에 전략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하는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과학기술 전문가들한테 위임했다고 이렇게 넘겨놓으실 일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계획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전체 전략은 저희가 큰 틀에서 짜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제까지 업무 보고 중에서 제일 혁신적인 PPT였습니다. 제가 공유경제기본법 관련해가지고 장관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지난 1월 19일에 기재부가 규제개혁 내부 토론회 개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우버택시 사례로 규제 개혁에 따른 보상체계 도입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이수일 교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희 국장인가 차관보가 했던가 우버택시를 했을 적에 일부를
택시 업자들에게 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 직원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마 이수일 박사도 거기에 동감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에서는 우버 택시 수익금 일정액을 택시 네, 운송업체한테 그렇습니다. 지원하면서 상생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처럼 어떤 파괴적 혁신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이런 규제 개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손실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기재부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내부 토론회를 지금 20여 차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였었고요. 지금 김 의원님 질의하신 게 아까 우리 추경 의원님 질의하신 그 이해 당사자의 네. 규제를 풀기 위한 그 딱 같은 얘기 맥락이시거든요. 저희가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차원에서 또는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보상에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PPT에서도 이제 속도전이라는 네, 말씀을 예.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강론으로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과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유경제 사업 모델들이 아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법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가 이 공유경제에 관해서 규제 개선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작년 말부터 공유경제기본법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각 사업 모델별로 지금 개발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고, 뭐 도시숙박법은 관광진흥법, 뭐 여객운수법은 뭐 각 개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의 아주 핵심인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생태계에 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 공유경제기본법을 만들면서 이제 주무부처로 기재부를 지정을 했고 또 공유경제의 정책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두도록 하긴 했으나 이제 이 공유경제야말로 사실은 아까 PPT에 있었던 융봉합적인 어젠다고 또 이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제 아직 김 의원님 준비하시는 거 알는데 아직 발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 자체와 그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 지정 문제는 서로 간에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숙박 공유는 이제 문화체육부 관련돼 있고 또 일반 숙박은 또 복지부로 관련돼 있고 또 우버 같은 경우는 또 국토부로 관련돼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앱에서 그 카풀 앱 같은 것도 지금 일반 택시 운전사들의 반대로 지금 그 영업시간을 늘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주무부처 지정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지만 입법 취지와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부처 간에 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국토부한테도 물어보고 산자부한테도 물어보고 중기부한테도 물어보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님께도 여쭤보는 건데요. 네, 네. 각 질의를 할 때마다 부처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필요성과 의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하게 피력을 하시는데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처 내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있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우버나 또 에어비앤비 예를 들었지만은 그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뭐 이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저희 기재부가 여러 부처와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파괴적 혁신으로 인해서 앞서 나가는 카테고리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뒤처지는 사회적인 네, 소외층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한 지금 정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요? 아까도 잠깐 추 의원님 질의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이제 방향이 맞다고 해서 또는 어떤 그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편익이 더 높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인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문제도 같이 논해줘야 될 거고요. 저희 기재부가 지금 사회적 경제의 주무부처입니다. 지금 과가 2개 과가 있고요.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공유경제도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논의를
같은 조직 내에서 또는 좀 넓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합리적 연산에서의 그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그 참신한 포맷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처절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 교육부가 아닌 기재부의 발표에서 사람 혁신을 언급하고 또 이를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셔서 특히 반가웠습니다. 흔히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예산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기재부의 의지가 읽히지 않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한 예로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을 뒷받침하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사업, 국회에서 어렵사리 2017년 예산을 신규로 마련했는데 올해 증액을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동결됐습니다. 또 그 찾아가는 수업버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기재부 반대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편성을 해서 그 사람 혁신이라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예산은 수치화된 정책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장관님? 예,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융합형 인재 역량 예산은 제가 한 9%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말씀하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이 안 됐거나 이제 작년 수준 유지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 교육 문제가 개별 사업 이런 것들에 예산 늘려가지고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임병희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혁신을 하면서 비혁신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침뱉기인데요. 그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사업에 돈을 놓고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 뭐 필요하다면 넣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이 정말 지금 같은 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물론 뭐 저희 책임입니다만 생각과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짠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여러 번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로 의도한 정책 목표가 그 예산 집어넣는 걸로 실현이 되는 거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도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을 아까 표현을 하자면 혁신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비판적인 성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면은 있는데요. 그러면 그 틀을 바꾸고 그런 류의 혁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또 그 교육 예산을 동결하시겠다는 아니, 그렇다는 것인지. 뜻은 아닙니다. 예, 같이 예. 고민하고 저희도 뭐 최선을 네. 다하고 네.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뜻으로 네. 이해해 내년 주십시오. 예산에는 좀 전향적으로 반영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요, 신성장 동력 분야와 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30% 플러스 알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0% 플러스 알파의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분야에 대해서 더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하자는 제안, 예를 들어서 신성장 동력 분야 감면 비율보다 한 5% 정도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제공하신 이 검토 의견을 보니까 신중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개발비 외에 인력 개발비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의견이 적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가 의원 주신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조금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개괄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네. 신성장 분야 R&D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제가 작년 세액 좀 늘렸는데요. 네.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제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분야하고 원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감면을 세액 공제를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분야 무슨 뭐 IoT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제 감면 비율을 높여주실 수는 없는지 하는 그런 네, 제안이 있었고요. 여기는 근데 신중 검토나 그 필요성이 적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저는 이제 그 부정 네, 의견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역시 좀 더 긍정적으로 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에서요, 기업인들 쓴소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정부가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 산업은 싹이 꺾인다 등등이요. 하루 이틀 나오는 불만은 아니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제 토론장에서 그 얘기 나온 거는 그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을 갖게 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관심 갖고 달려들어서 그 사업을 처음에 했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힘들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또 그분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그 어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까지는 그 특정한 요건을 정해서 특정한 기업들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없애고 이제는 그 여건 조성,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지원을 함으로써 바꾸겠다 재정 지출을 예를 들면은 뭐 의원님 아실까로 생각됩니다. 팁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벤처기업들 거기 그 들어오는데 그 민간들이 정부가 지원하자면 민간들이 결정을 하도록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생태계 조성을 하되 그 정부가 이렇게 간섭을 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재정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PPT에 제시하셨던 이정문 화백의 만화 중에서 유일하게 실현되지 않은 게 달나라 수행 여행인데요. 맞습니다. 요즘 그 WEF에서 즐겨 쓰는 애저알 가버넌스, 그러니까 민첩한, 재빠른 거버넌스 이런 것으로 정부가 불가능한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지원 부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 9월 28일 날 그 혁신 성장 여건 조성 추진 과제를 아마 부총리 주재 회의,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14건을 발표했고 당시에 연말까지 그 세부 과제를 발표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표에서 보시다시피 8건은 발표가 됐는데 6건은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제명들 보면 다 참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들인데 대통령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라. 또 오늘 아침에 부총리 인사말에서도 속도 따라잡기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그 좀 어떻게 보면 속도감 없이 주요 과제 중에 6건이나 아직도 미발표인 상태는 좀 의아하고요. 제가 그 6건의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민감하거나 부처 간의 조율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또 발표된 내용도 보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부총리께서 경제부처 전체를 통할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총리께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되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현 정부 여당의 소위 진보 성향의 정책 기조와 이념 성향이 규제 개혁과 산업혁명에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모 신문사에서 정리한 기사를 요약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진보라는 진영은 대개 시장이나 민간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부 기능에 대한 신뢰가 큰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때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이나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정부 여당과 협의하는 게 더 힘드십니까? 아니면 야당이 더 힘드십니까? 다 힘들죠. 아니, 저 사실은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이 소위 우파라는 보수 야당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고 민간 경제 활성화에 더 치중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정부 만능주의, 규제 만능주의를 효과적으로 좀 설득하시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핀테크 한다고 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소극적이고 빅데이터 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고 유통분야 진입장벽 제거하겠다면서 영업시간 기대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조속히 극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시간을 다 쓰셨으니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김 의원님 워낙에 훌륭하신 경제학자고 하시니까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이제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제가 다소의 좀 저항감이 있습니다. 정부나 이 여당 내에서도 규제 개혁이라든지 아까 핀테크나 개인정보부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강론 들어가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취지나 하려고 하는 데는 좀 더 의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정부 내 또는 여당과의 여기서도 이제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또 충분한 교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기재부가 얘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알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것으로 하기보다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성숙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의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처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규제 혁파를 노래 부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규제 뒤에 숨어 있는 기득권 혁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습관과 타성인데요. 기업들도 구조조정 그러면 사람 줄인 것부터 미리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거래소 문제를 할 때 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래소, 저희도 취급소라고 표현하는, 가상통화 취급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취급소에 대한 얘기를 정부 간의 부처 간 협의에서 틀림없이 있었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께서 또 그 후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장관들 마찬가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회의 마치고 나가는데 기자들 질문에 이제 답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아마 법무부 장관이 최초에 얘기했을 적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돼서 합의된 내용이 아닌 이제 법무부 생각을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마치 처음에는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은 좋은 것, 암호화폐는 나쁜 것 이런 이원화된 사고가 아직도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래소, 취급소와 암호화폐의 관계를 너무 연결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이상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과정이 스마트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잘 못 받는다 하는 것이 좋은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서 이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기반시설 내지는 인프라에 관심을 덜 쓰고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느낌에는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답변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저희가 인프라나 이제 생태계 조성 쪽으로 완전히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에 따른 기업이 될지 경제 주체들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 전환을 좀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제가 정부 부처 보고를 받아보면 아직도 4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병렬식으로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봇, 스마트 시티, 3D,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끝단이라고 ICT, 발전된 ICT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출 것인가. 그러면 어떤 빅데이터를 탑재할 것인가. 그 빅데이터를 탑재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규제가 문제고 어떤 것이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되는가를 보고
법률에 대해서나 규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 뭐 드론, 뭐 사물 인터넷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설득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좁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부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 의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든가 플랫폼, 네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발전해야 할 기술에 대해 좀 더 투자하고, 없는 것은 가져오면 되는 것은 가져오고,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좀 계획을 좀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홍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박맹우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 뭐 많은 할 일들이 망라는 데 있고 또 잘해보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는 보이는데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중에 사람혁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장관님 설명 중에 뭐 혁신성장,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보조 지원한다, 이것도 맞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 양성, 인재 양성을 해야 될 텐데, 현재 공무원을 대량 뽑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글로 쏠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소리는 뭐 노량진에 한 50만 명, 종로에 한 30만 명이 인재들이 뭐 그쪽으로 해서 머리 사매고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을 한번 뽑으면 평생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빗덩어리를 넘겨주게 되고 후대 밥을 뺏어 먹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인재가 글로 쏠리면서 4차 산업이든 혁신 성장이든 인재 쏠림이 글로 가고, 정작 우리 공무원을 먹여 살릴 세금을 낼 민간 쪽에는 인재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뭐 공무원 지금 뭐 대량 뽑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좀 중단을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말씀의 취지나 우려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대학 졸업생이 55만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0에서 35만 명이 공무원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사회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무원 늘리는 문제는 이제 양질의 공공 서비스 문제와 너무나 이제 열악한 청년 실업 문제로 같이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뭐 그렇게 말로 하실 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라의 장래를 한번 걱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많은 나라, 안 망한 나라 없습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2중 3중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고 경제 흠집을 낸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경제 컨트롤 타워인 부총리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좀 올바른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건강에 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슬그머니 대출을 하고 혁신성장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역시 이제 규제를 좀 절폐를 하고 민간 정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완전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서 혁신 성장도 하고 뭐 4차 산업혁명도 하자는 것인데, 뭐 이런 필요성은 뭐 예나 예전에 계속 강조되었는데 규제 프리존법은 포기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과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뭐 4대 입법인데 추진 상황,
대표적인 거 하나의 한 내용을 한번 예시를 해 주시죠. 예, 규제 프리존법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가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좀 더디고 있어서 대체법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저희가 4개 법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파트 기억이 안 납니다만 4개 대체법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지역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역에도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 지역의 경우를 보니까 중구장대형 산업에서 좀 시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지역에서 애터리 한국 정부 박명호 의원님 잠깐 제가 시간을 예외적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중계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대신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 뭐 지역적인 상황인데 하나의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에도 관심을 좀 가집사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울산 같은 산업수도 울산 같은 경우는 중구장대형 사업으로 나라의 국부를 뒷받침해 왔는데 이제 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애터리 같은 걸 계획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런데 이런 것이 아마 기재부의 규제에 타당성인가 거기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폭넓게 생각해서 좀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죠.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송희경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인사 말씀에 2페이지에 보면 선도 사업을 통해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선도 사업이 이제 8개를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손에 잡히는 변화. 아무래도 좀 그 산업이나 시장이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끔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유로 묶여있는 규제를 풀어주고 또 돈을 버는 혁신 그 기업을 많이 출연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렇게 되면 구직자보다 구인을 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것이 경제 지표로 실현이 되고 국민의 얼굴이 행복해지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이라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은 혁신 기업들이 지금 생기는데요. 그런 중소기업들이 자기의 연구물 데이터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정보 보호에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예산 투입을 하면 세액 공제나 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세 특례 제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보보호 설비 투자 지원은 현재 10%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가 제가 보고 있고요. 기술정보비 지원은 아마 이 다른 것과 이제 형평성 측면을 좀 R&D 세액 공제, 기술정보비도 R&D 세액 공제율이 25%인데를 적용해서 지원 중인데 다른 비용과 형평성 측면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저희 이제 입장입니다. 네, 자세히 좀 검토하시고 통과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까 그 업무 보고 중에 그 CES 쇼에서 혁신상을 받은 락시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창업된 기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적에는 강남에는 팁스 거기에 사무실에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 스토리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락시드는 오피스는 강남 팁스에 있더라도 네. 창업 자체는 대전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창업되었던 기업이고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권과 정권을 이어가면서 잘된 것은 계승하는 게 맞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없애야 되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또 지역특구법 이런 식으로 반대해왔던 지난 6, 7년간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름만 바꿔서 다른 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그게 또 빨리 통과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있는 법 개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같은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그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법이 제게 맞다면 4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좀 진행되도록 그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 좀 많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 전에 지난 정부 때 야당, 지금 현재 여당에서 많이 반대하셔서 다 묵혔던 법들입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통과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아마 좋겠고요. 대체법은 꼭 그런 법은 아닐 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입법까지 또는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규제가 몇 년 전 통계지만 32%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규제 관련돼서 국회 가기 전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가상통화라고 오늘 용어를 쓰시던데요. 네. 가상통화라고 쓰는 바람에 이게 가상의 통화가 실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실명 거래제 이런 걸 하시겠다 지금 하셨는데 실제 가상거래소는 취급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자상거래법 안에 그 통신 판매 업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관리하려면 이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검토하신 적이 없으시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조실에서 이제 관계부처 간에 쭉 논의를 하고 있고 부처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온도차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그 빠른 속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정부의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고 일단 그 금융위에서 1월 30일인가요? 그 실명 거래하는 것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어서 좋은 그 정부의 그 통일된 안이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정책들의 발표가 아까 미친 생각이 현실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크버크와 앨런 머스크 같은 크레이지 보이, 크레이지 걸들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신속을 들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손에 잡히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주신 말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대충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두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좀 보다 보면 너무 좀 기술 중심의 논의가 아닌가. 제도 개선과 시스템 혁신 그리고 부총리가 늘 강조하시는 사회보상체계 개편 이런 문제들은 화두도 잘 되고 있지 않고 어려운 과제니까 좀 집중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저는 그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 위원장님이 주재하신 이 회의록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정부의 이제 4차 산업 특위도 있고 하는데 이제 구성의 그 구성도도 보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 문제나 이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그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근간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고 드린 것처럼 사람 혁신 또 사회 제도 혁신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 내지 4차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서포트를 할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 이 특위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가 같이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그런 측면에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별도 채널로 해서라도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제도와 사람 혁신까지 같이 하는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이제 정부와 같이 협업하고 또 정부가 도와주고 또 국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도 여러 가지 입법 과정 속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넘어서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 다 소속되어서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우리 특위가 애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성장이 주무부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특위와 정책 아젠다를 놓고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실장급 중에 한 분 정도를
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 특위가 그 실무적인 그 협조를 위해서 창구를 좀 하고자 하는데 보통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특위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협의해서 좀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고 또 자료도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실장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미경 실장님께서는 예산실, 세제실, 뭐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이 다 연관된 일일 텐데요. 우리 특위의 좀 협조 요청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부총님과 상의를 하셔서 잘 해주시고 또 저희 특위도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좀 돕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세제실장님 잠깐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예, 저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게 하는 게 굉장히 유능한 젊은 친구들이 뛰어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말 제대로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더니 뭔가 성과도 이루고 돈도 좀 벌었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스타트업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제와 관련된 여러 이제 건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착실히 살펴보시고 한 일주일 후쯤까지 서면으로 정말로 유능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는 세제 개편에서 뭐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서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산실장님 저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예.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예. 국민들에게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적 능력을 갖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직업훈련 시장이나 시스템은 몇 개의 좋은 사례를 제외해놓고는 사실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내용 혹은 담합 구조 속에 있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제 그런 직업훈련,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어떤 그런 훈련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네. 신산업의 흐름도 반영할 수 있고 기존의 출석부 중심의 예산 지원을 통한 이 담합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을 혁신하지 않으면 예산은 많이 부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예. 스트럭처 문제와 평가 문제 등도 자세히 보셔서 예. 실제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더 좋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예. 한 일주일 후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좀 의지를 좀 담아서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야 의원님 한 분씩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우리 김정우 의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추경호 의원님이 손을 제일 먼저 드셨는데, 예, 보충 질의를 하시고, 우리 또 홍일학 의원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김정우 의원님이 하셔도 좋은데요. 그럼 홍일학 의원님이 하시되, 시간을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만 2분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충 질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추경호입니다.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해서 총론은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강론 들어가면 난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저도 평생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있으면 딱 좋은 일 시켜서 또 자리 이동하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약속하고 의욕 보인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좀 걸릴 텐데 저는 그 성과를 언제 우리가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지 굉장히 난감한데 우선 부총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저희가 혁신성장 관련해 가지고 거창한 담론보다 손에 잡히는 아까 송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손에 잡히는 거는 변화에 또 작더라도 그런 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도 우선 가장 빠른 시간에 성과 낼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하자 작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걸 뭐 사안별로 언제까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이 초기 추동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혹시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뭐 보직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2년간 보직 중지시키고 대신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많이 줄게 아마 이렇게 옵션을 가지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 할 겁니다. 아마 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거든요. 전부 지금 의혹을 보인 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 프리존법 이거 2월 임시국회에 강하게 의지를 갖고 여야 설득을 좀 하시겠습니까? 서비스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 아까 우리 김정석 의원님 그 테이블에 나왔는데 그건 2월달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저희가 좀 빨리 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규제 프리존법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법을 부지런히 들고 다니던 기재부가 한 번도 그 이후로 들고 다니질 않아요. 정권 바뀌고.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 2월 달에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상통화, 이게 뭡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정의, 이거 실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총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조금 더 좁게 말씀드릴까요? 예. 통화, 화폐입니까? 금융상품입니까? 일반 상품입니까? 아니면 유령입니까? 뭐 유령일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 합의된 또 그런 그 개념 정립이나 또 정책적으로 그 합의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이제 고민도 하고 있고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법정 그 화폐라든지 그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블록체인 문제 나왔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본질이 뭐냐부터 지금 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지금 국조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이게 뭔지에 관해서 어떤 부처도 정부 내에서 지금 규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생각이 그 부처마다 생각이 있죠. 같을 수도 부처마다 있고. 다른 건 좋고 예, 예. 지금 부총리 입장이 전체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예. 정부 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 조금 더 아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이게 뭔지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지. 지금은 이제 그 국조실 중심으로 전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또 얘기하는 것이 또 불필요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톤으로 가상 통화에 대한 저희 지금까지 입장을 말씀드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다 분명한 것은 부처 간 그 협의에 의한 데서는 최종 정책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 방안 검토하십니까? 과세 방안도 이것이 이제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식으로 그 규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사례도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것이 그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의 문제일 것이냐,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또 예컨대 부가가치 대상이냐 이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그 성격, 그 다음에 그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국제 사례 이런 쪽에 지금 스타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국조실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나오는 것과 궤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 정부 입장에서 막연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식이든지 빨리 정부의 입장 정리를 좀 해서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주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마지막입니다. 홍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총리 수고하십니다. 벤처펀드 자금이 1998년도엔 7천억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8천억 했고요. 올해 2조 6천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1998년도에서는 벤처 창업들이 굉장히 이 돈 때문에 미쳐 날뛸 정도로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들을 좀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고서에도 있지만 벤처 생태계의 문제가 저도 많이 심각하다. 뭐 해수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M&A라든가 이런 제도 개혁 문제도 심각하니까 좀 검토를 많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암호화폐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미국 신용평가사는 와이스 레이스팅스에서 74개 암호화폐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그렇게 매겼는데 우리가 유명한 화폐도 지금 C+ 정도 나와서 그 뭐 ABC 갈라서 CD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본이 지금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 공무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는데, 공무원 증언이 사실은 소방직이라든가 집배원,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그런 공무원을 증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막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는 조금의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얘기. 네.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하니 자꾸 얘기하니까 혁신 성장을 앞에 내세우고 소득주도 성장은 뒤로 숨은 듯이 좀 덜 하듯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의 측면이고 혁신 성장은 공급 측면으로서 양 날개처럼 정부에서 같이 가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부총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우선 벤처 자금 관련해서 그 작년 추경에서 8천억 넘게 저희가 모태펀드에 돈을 추가했고요. 금년에 2조 6천억 한 것은 이제 혁신모험펀드인데, 그 중에 약 3천억, 3,200억 정도가 이제 국가 재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같이 출자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도 2조 6천억이 충분히 좀 활용이 돼서 이 벤처 붐이 일어났으면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가상통화로 거래소에 대한 그 정책이나 또 이제 옆에는 또 중국 아주 대조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 저희가 유념하면서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아까 박맹호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가 계셔서 이제 그 문제는 너무 제가 깊게 논의하는 게 이 특이 취지에 맞지 않을 것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그 거의 전부 다가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전부 다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공공 서비스를 보다 그 더 잘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 플러스 또 나름대로 이 청년 실업 해소에도 좀 도움이 잘 가는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주도와 그 혁신 성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날개입니다.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보면은 마치 그 소득주도만 비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혁신성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업들의 코스트만 보시고요. 또 거꾸로 이쪽에서 보면은 혁신성장이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양극화를 심화하는 원인을 보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고 조화롭게 가야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누가 앞이다 천이다 하기보다도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네, 특위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시간 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 네, 이해해 주시면 또 제가 추후 특위 운영에서 균형 잡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의 도중에 서면 질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네. 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김성수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송희경 의원님, 김성식 위원 등이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해당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 질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희경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질의 시간에 못했는데, 연구관리 통폐합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올해 1월 11일인가요?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전문 관리에 대한 어떤 개편에 대해서 지출 구조 혁신 방안이라는 발표를 하시려다가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발표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경제장관 회의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예.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요. 그 혁신 방안이 R&D에 대한 어떤 다양한 연구기관을 조금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자, 아니면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런 걸로 저는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지출 구조에 대한 혁신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출 구조에 대한 혁신 방안이면 지금 R&D에 관련된 연구기관이 어떤 지출 구조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혁신 방안을 했는지 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요. 그런 자료가 좀 제출되는 게 바랍니다.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R&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R&D에 대한 것을 그냥 지출 구조로만 보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것 때문에 가상 통화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의 혼선이 빚고 있는 지금 정부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좀 낡아져간 우리 성장 엔진을 새로운 스마트한 성장의 엔진으로 바꾸고, 우리 또 사회 전체가 그러한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 직접 출석을 해주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30일, 31일에 4차 산업혁명 특위는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특위원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규제가 되겠죠. 규제 프리즘법은 일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패키지로 규제를 좀 없애게 하는, 또 규제 프리즘법은 어떤 특정 산업과 연결시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두 개 법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훨씬 더 전향적인, 선제적으로 한 프로액티브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규제 프리전 특별법은 반대하다가 왜 규제 샌드박스법은 들고 나왔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울산을 쭉 강길부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국민 생명과 관련해서 OECD 평균 대비해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세 가지 중에 자살, 교통사고와 함께 산업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4년 내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2015년 산업재해자가 한 9만 명이 발생하는데 한 40% 정도인 3만 7천 명이 영구 신체 장애자로 발생되다 보니까 산재 보험금만 약 연간 4조 원이 나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이 바로 이 근로자 노동자들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또 바이오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 생명공학 분야인 줄기세포나 신경재생, 분자의학기술, 재활의료 로봇 기술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유니스트와 연결을 해서 산재모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타 중에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에 오셔서
울산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곳으로 공업도시란 특성에 맞추어서 산재 모병원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 부총리께서도 유니스트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겠고요. 지금 울산은 아시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런 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뭐 지난번에는 경제성 분석 권역이나 R&D 편적이나 편익 문제나 직업 복귀율 편익 문제 이런 거는 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에타가 조기 종결돼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울산의 산재모병원은 지금 약 4,300억 정도 규모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고 13년도에 이제 예타 조사 착수 후에 지금 5차례 연장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 타당성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유니스트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초기에 이제 설립됐을 때 제가 마침 예산실장을 하고 있어서 그 학교에 관심 있게 보고 쭉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교육 방식 및 직업 능력 개발 체계 혁신을 통한 장애 인재 육성 상세히 나와 있는데 부총리께서 대학 총량을 해 보셨기 때문에 토론 발표 수업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거 다 알아요. 예. 근데 실천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대학뿐만 아니고 초, 중고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걸 실시하게 돼요. 금년도 3월 달부터. 그래서 이거를 하는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시면은 힘을 실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 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별개로 또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영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폐쇄형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랑 상관이 없지만 개방형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랑은 띄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구분해서 대응한다는 게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만을 좀 국한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폐쇄형이나 공공형 또는 개방형 블록체인까지 몇 차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까지 나간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정말 뛸 수 있는 거냐 불가분의 관계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앞으로 이 물류 유통 보안, 부동산, 특히 공공 분야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난 그 NYU 교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은행원과 공무원이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활용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와 같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에서 발달하고 지금도 생성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이성적인 투기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투기 억제나 또는 합리적인 투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보겠다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꾸 별개로 대응한다, 구분해서 대응한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그게 딱 이기적으로 이렇게 결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듣고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뽑겠다 그러셨고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에 가시 뽑겠다고 그랬는데 다 제대로 안 돼서 급기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임기 내라고 기한도 좀 길게 잡으셨는데
그걸 혁명적 변화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의원님, 제 말씀에 오해가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 내 뭐 이런 얘기했던 것은 아까 추 의원님 질의 중에 기득권과 이익의 조정 문제, 이해의 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사회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규제에 이제 사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기재부부터 금년할 수 있는 규제부터 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혹시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또 공직자 한 얘기가 이제 잘못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개별적인 규제는 혁명적으로 정말 부처 힘을 합쳐서 할 거고요. 다만 이 뿌리 깊이 박고 있는 이 규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기득권 문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지금 작은 실천이라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그런 것도 잘 실천이 안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기대를 해도 좋은 겁니다. 네, 그런 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규제 프리전 특별법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규제 프리전 특별법과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규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의원님,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아직 규제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아예 규제를 두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다 하는 의미고요. 다만 이제 그게 어떤 분야가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규제를 두지 않고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선허용 후. 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제까지 업무 보고 중에서 제일 혁신적인 PPT였습니다. 제가 공유경제 기본법 관련해가지고 장관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지난 1월 19일에 기재부가 규제개혁 내부 토론회 개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우버택시 사례로 규제 개혁에 따른 보상체계 도입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이수일 교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희 국장인가 차관보가 했던가 우버택시를 했을 적에 일부를 택시 업자들에게 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 직원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마 이수일 박사도 거기에 동감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에서는 우버택시 수익금 일정액을 택시 운송업체한테 지원하면서 상생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처럼 어떤 파괴적 혁신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이런 규제 개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손실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기재부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내부 토론회를 지금 20여 차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였었고요. 지금 김 의원님 질의하신 게 아까 우리 추경 의원님 질의하신 이해 당사자의 규제를 풀기 위한 그것도 같은 얘기 맥락이시거든요. 저희가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차원에서 또는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보상에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PPT에서도 이제 속도전이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강론으로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요.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과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유경제 사업 모델들이 아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법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가 이 공유경제에 관해서 규제 개선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작년 말부터 공유경제 기본법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각 사업 모델별로 지금 개발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고, 도시숙박법은 관광진흥법, 여객운수법은 각 개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의 아주 핵심인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생태계에 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 공유경제기본법을 만들면서 이제 주무부처로 기재부를 지정을 했고 또 공유경제의 정책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두도록 하긴 했으나 이제 이 공유경제야말로 사실은 아까 PPT에 있었던 융봉합적인 어젠다고 또 이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제 아직 김 의원님 준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 발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 자체와 그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 지정 문제는 서로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숙박 공유는 이제 문화체육부 관련돼 있고 또 일반 숙박은 또 복지부로 관련돼 있고 또 우버 같은 경우는 또 국토부로 관련돼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앱에서 그 카풀 앱 같은 것도 지금 일반 택시 운전사들의 반대로 지금 그 영업시간을 늘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주무부처 지정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지만 입법 취지와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부처 간에 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국토부한테도 물어보고 산자부한테도 물어보고 중기부한테도 물어보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님께도 여쭤보는 건데요. 네. 각 질의를 할 때마다 부처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필요성과 의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하게 피력을 하시는데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처 내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있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우버나 또 에어비앤비 예를 들었지만은 그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일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현입니다. 제가 부총리께 오늘 그 4차 산업혁명 의 경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국회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하는 이유가 다음 시대의 이 세계 질서가 여기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완전히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자는 차원인데 기술 요소들을 보자면은 주로 로봇, 또 생명공학, 또 블록체인, 양자역학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과는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핵 보유국들이 그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되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자력 협정, 미사일 협정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이런 부분에서 진전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주 개척에서 뒤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달 식민지, 화성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구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시 많이 습득을 하고 또 압수할 것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달 탐사 계획을 대략 10년 정도 늦춰버린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에 로드맵이 만들어졌을 때 2020년까지 달 궤도선, 25년까지 달 착륙선 띄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5년 앞당겼던 거를 새롭게 이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서 2020년까지 1단계를 마치기로 해놓고는 2단계는 지금 계획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은 하야부사 1호를 이미 쏘아서 소행성에서 시료 채취해서 이미 온 게 벌써 몇 년이 흘렀고요. 중국은 2007년도에 무인 탐사선을 달에 이미 보냈습니다. 그게 창이 1호, 2호, 3호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략 2020년대에 그 우주 선진국들, 미국, 러시아, 또 EU, 인도, 일본 이런 데들은 유인 탐사를 하고 달 식민지 연구기지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너무 이 기재부가 항상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을 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의원님, 제가 달 탐사 계획 2단계 내용을 제가 자세히 지금 알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저희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라든지 또는 다른 세제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게 있었던 것은 저희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많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저를 잘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R&D 투자에서는 과기부나 또 혁신본부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델리게이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4차 특위 만들어지고 또 아까 이민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국가 전략을 짜면서 그런 분도 같이 보면서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부 영문명칭에 전략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하는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과학기술 전문가들한테 위임했다고 이렇게 넘겨놓으실 일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계획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전체 전략은 저희가 큰 틀에서 짜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저희 기재부가 여러 부처와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파괴적 혁신으로 인해서 앞서 나가는 카테고리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뒤처지는 사회적인 소외층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한 지금 정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요? 아까도 잠깐 추 의원님 질의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이제 방향이 맞다고 해서 또는 어떤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편익이 더 높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인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문제도 같이 논해줘야 될 거고요. 저희 기재부가 지금 사회적 경제의 주무부처입니다. 지금 과가 2개 과가 있고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공유경제도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논의를 같은 조직 내에서 또는 좀 넓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합리적 연산에서의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참신한 포맷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처절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교육부가 아닌 기재부의 발표에서 사람 혁신을 언급하고 또 이를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셔서 특히 반가웠습니다. 흔히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예산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기재부의 의지가 읽히지 않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한 예로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을 뒷받침하는 창의 융합형 과학실 구축 사업, 국회에서 어렵사리 2017년 예산을 신규로 마련했는데 올해 증액을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동결됐습니다. 또 찾아가는 수업버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기재부 반대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편성을 해서 사람 혁신이라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예산은 수치화된 정책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장관님? 예,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융합형 인재 역량 예산은 제가 한 9%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말씀하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이 안 됐거나 이제 작년 수준 유지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 교육 문제가 개별 사업 이런 것들에 예산 늘려가지고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민봉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혁신을 하면서 비혁신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워 침뱉기인데요. 그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사업에 돈을 놓고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 필요하다면 넣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이 정말 지금 같은 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물론 뭐 저희 책임입니다만 생각과,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짠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여러 번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로 의도한 정책 목표가 그 예산 집어넣는 거로 실현이 되는 거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도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상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을 아까 표현을 하자면 혁신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비판적인 성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면은 있는데요. 그러면 그 틀을 바꾸고 그런 류의 혁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또 그 교육 예산을 동결하시겠다는 아니,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같이 예. 고민하고 저희도 뭐 최선을 네. 다하고 네.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뜻으로 네. 이해해 내년 주십시오. 예산에는 좀 전향적으로 반영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요, 신성장 동력 분야와 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30% 플러스 알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0% 플러스 알파의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분야에 대해서 더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하자는 제안, 예를 들어서 신성장 동력 분야 감면 비율보다 한 5% 정도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제공하신 이 검토 의견을 보니까